자, 앞 시간에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우리 그 장부상에 기말 재고 자산을 이제 얼마라고 인식이 되도록 우리가 쓸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아, 고마워요. 나 큰일 날 뻔했네. 자, 고마워요, 나인 씨. 자, 우리 그 기말 재고 자산 공부했던 거는 우리 장부상에 당연히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 재고 자산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기말 재고 자산을 산정하면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도 같이 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산 게 없다고 볼게요. 시작할 때 100개 있었는데, 그럼 오랫동안 이제 끝날 때까지 봤을 때 우리가 뭐 40개 남았다면 60개가 팔렸겠죠. 그건 누가 생각해도 뻔한 이야기죠. 그럼 40개는 내 재무 상대표에 내 자산이다라고 있어야 될 거고, 60개는 손익계산서에 내가 팔린 거에 대한 원가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을 금액으로 써야 되니까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량을 먼저 산정을 할 거예요. 자, 항상 금액보다 수량을 먼저 산정을 하고 그 수량에 곱하기 단가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당 얼마냐라는 걸 먼저 산정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있느냐, 몇 개 팔렸느냐, 이걸 정확하게 산정한 후에 그럼 남아 있는 거의 단가와 팔린 거의 단가를 우리가 산정을 해서 각각 곱해주는 개념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수량 결정 방법은 우리가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우리 계속 기록법과 직접 물건 수를 세는 실질 재고 조사법과 그리고 계속 기록법과 실질 재고 조사법을 섞어서 함께 쓰는 우리 혼합법이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있었어요. 그럼 이 계속 기록법이라는 것 수를 그때그때마다 뭐 세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기초 재고와 매입 수량은 당연히 우리가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판매할 때는 장부의 수량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그럼 우리가 기말에는 몇 개 있는지 직접 세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말 재고가 얼마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장부의 기록을 팔릴 때마다 몇 개가 팔렸다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장부의 실제 값을 기록해 두는 방식이 계속 기록법인 거고, 실질 재고 조사법은 우리는 기초 재고 수량의 매입 수량은 당연히 수를 세고 살 때는 장부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여기 값까지는 일정한 거예요. 그런데 팔릴 때에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말의 창고에 실제로 내 거가 몇 개 있는지를 세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세었으니까 기말 재고 수량은 실제 값이겠죠. 그럼 남은 걸 빼면 나머지는 팔렸다라고 우리가 하는 방식이 우리는 실질 재고 조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록법에서는 판매 수량이 실제 값이고, 실질 재고 조사법에서 사용하는 수량 중에는 기말 재고 수량이 실제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실제 값만 사용해서 우리가 기록하는 사용하는 방식이 혼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혼합법은 단기 판매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을 둘 다 실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실제 값을 썼을 때에 당연히 기초 재고 수량과 매입 수량과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우리 재고 자산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걸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감모 손실이라는 건 내 재고 자산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없어진 재고 자산은 우리가 뒤에 공부했었죠. 늘 항상 이 정도는 없어질 거라고 우리가 감안했던 부분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과실이나 분실 뭐 이런 식으로 없어진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 틀렸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량이 판매된 수량이 1,400개고 예를 들어 남아있는 창고에 있는 재고 수량이 1,500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장부에 이 수량을
써두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남아 있는 거에 재고 기말 재고 수량의 단가 얼마짜리를 곱해서 남아 있다고 금액으로 쓸 거냐, 판매된 거에 대해서 얼마짜리가 팔렸다라고 해서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금액으로 쓸 거냐, 그걸 위해서 우리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이제 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이에요. 이 개별법은 사올 때 얼마 주고 사왔는지 일일이 파악을 해서 그리고 팔렸을 때에도 얼마짜리 얼마에 사온 게 팔렸다라고 1대1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방식이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업종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는 물가 흐름의 가정법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흘러갔을 것이라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라고 하는 거로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도 내가 사온 순서대로 팔려 나갔다고 보는 게 좋겠죠.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사온 순서대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선입선출법은 우리 교재 157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는데 이거의 장점으로는 실제 우리가 그럼 좀 팔렸다고 말하는 게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내가 물건 사왔을 때 들어올 때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는 서로 비례적으로 일치할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이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물가 흐름이 물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대응되는 원가도 정확 똑같은 우리 상승과 하락이 일어나는 물량 흐름과 일치하다라는 건데, 자 그럼 최근에 산 거는 일단 내 창고에 남아 있다는 거겠죠. 과거에 옛날에 샀던 게 팔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말 재고 자산이 최근 원가를 가장 잘 반영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그럼 옛날에 산 게 팔렸으니까 과거 대응 원가가 대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가중평균법은 교재 158페이지에 보면, 자 우리가 흔히 그냥 평균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중평균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평균법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는데, 이동평균법은 매번 내가 사올 때마다 물건 단가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10개를 사왔는데 얘가 100원짜리였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한 개당 100원짜리죠. 그런데 10개를 더 사오는데 200원에 사온 거예요. 그럼 20개 있는데 총 합이 300원 되니까 한 개당 150원이라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10개를 더 사와요. 그러면 30개가 되는데 그 사오는 게 4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럼 700원이겠죠. 죄송해요. 산수 잘못했네. 그럼 힘드네. 자, 그럼 300원에 사왔다고 하면 600원 되겠죠. 그럼 개당 200원 되게 사올 때마다 평균 내는 방식이 우리는 그 이동평균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장부에 기록을 해야 얘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그 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 기록법을 쓰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균법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총평균법은 우리가 장부에 계속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기말에 한 번에 이번 회계 기간 동안 사온 모든 재고 자산의 수량, 이건 자산별로 당연히 하는 거고, 원재료 총 몇 개 사왔는지, 총 사온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합쳐가지고 전체를 n분의 1로 해서 한 개당 원가를 평균 내어서 팔린 개수를 곱하면 우리는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남아있는 개수를 곱하면 기말 재고 자산이 되는 방식이 우리는 총평균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총평균법이 가장 이익 조작 가능성은 낮겠죠. 실제 돈 들어간 거 가지고 평균 내니까 내가 싸게 샀던 걸 대응원가 할래, 비싸게 산 걸 대응원가 할래, 이런 악의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우리 선입선출법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후입 최근에 들어온 게 선출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건데,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장점은 최근에 산 게 먼저 팔렸다는 거니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가장 적합해요. 지금 물건 사왔는데 지금 팔았어요. 그러면 방금 막 사왔던 물건이 팔렸다고 대응시키는 거니까 가장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부합하나, 근데 단점으로는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내가 물건 팔렸다고 하는 순서는 점점 과거에 싸게 샀던 걸로 역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 흐름하고 원가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단점은 기말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산 것만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이 내 현행 원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우리 후입 선출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총 이익률법은 제가 그냥 죄송해요. 자,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했죠. 자, 다음 165페이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감모손실은 앞에 재고자산이 없어졌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재고자산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 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거죠. 내 재고가 사라졌으니까 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의 감소가 생겼는데 지금 원인을 알면 감모 손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모를 때 그럼 내 재산이 사라졌으니까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 처리할 때에 영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정상 감모 손실인데, 이 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만이 아니고 외부 이해관계자나 그거 사는 고객 거래처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원가성이 있는 감모 손실이고, 그걸 정상 감모 손실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영업 비용으로 처리할 때 장부상이 기록되는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라는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기록이 될 건데, 이 매출 원가에 우리가 들어가는 회계 처리는 우리는 별도의 다른 회계 처리를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컴퓨터가 알아서 이 회계 처리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격만 기억해 두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격은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분계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비정상 감모 손실의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산에서는 컴퓨터로 분계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냥 없어진 걸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분계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출 원가로 분계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회계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를 꼭 해서 컴퓨터한테 이건 다른 곳에 쓰였다라는 걸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비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가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데,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고, 그리고 우리 재고자산을 그럼 없어진 만큼 지워주는 분계를 직접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타계정으로 대체를 써서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컴퓨터한테 인식시켜 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서 비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가 직접 분계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하지만 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는 따로 분계를 안 해도 컴퓨터가 해주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실제 얼마 있다고만 쓰면 없어진 만큼은 컴퓨터가 우리 매출 원가에 포함하는 분계를 해줄 거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도 봤는데, 자 166페이지에 재고자산 평가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저가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저가법이라는 건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재고자산의 금액을 알려줄 때에
우리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원가보다 내렸으면 내린 금액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취득원가보다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한 금액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취득원가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저가법인 거고 그걸 표현하면 우리 장부금액이 취득금액일 거고 그때 우리가 공정가액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했을 때는 느낌이 별로 잘 안 오겠지만 숫자를 가지고 보면 비교했을 때에 낮을 때는 낮은 금액으로 보여주지만 높아졌을 때는 낮은 금액이 취득원가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로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표현해주는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저가법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꼭 표현을 할 거다. 그럼 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해서 비용을 인식을 할 건데 앞에 없어진 거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가치가 하락한 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뭐 계정 과목은 여러분이 느낌만 한번 잡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계정 과목이 아니죠. 그럼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개할 때는 우리의 과실이나 이런 걸로 인해 발생한 거니까 영업의 비용이지만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우리 회사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는 게 더한다는 이야기죠.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매출 원가에 더한다는 걸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건 대변에 자산의 감소를 일으킬 건데 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대놓고 자산 자리의 반대인 대변에 그 계정 과목을 써서 지금 위에 감모 손실처럼 계정 과목을 써서 줄여버리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의 차감 계정을 달아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원래 계정 과목 금액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차감 계정으로 해서 얼마인데 얼마 달았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얼마 깎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차감 계정을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차감 계정은 그 본연의 성격인 자산의 같은 분류예요. 그래서 얘는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분류는 자산이라서 재무 상태표에는 차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이라서 장부 원리에서는 줄여주려면 무조건 자기 자리 반대쪽에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재무 상태표는 단순하기 때문에 자산을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자산은 차변에 있어야 돼요. 재무 상태표에서는. 그런데 표현할 때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고 근데 장부에서는 무조건 줄여주려면 자기 그 본연의 성격의 반대쪽에다가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성격이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도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에 자산인데 대변에 썼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줄이는 성격이니까 그럼 얘도 다른 자산하고 똑같이 장부에서 치울 거면 반대쪽에 써줘야 돼요. 일반적인 자산은 차변에 썼으니까 줄일 때 대변에 쓸 건데 근데 이 차감 계정은 쓸 때부터 대변에 썼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는 반대쪽인 차변에 써야지 지워지는 거고 얘네들도 내가 안 지우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가격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이걸 다 팔아버렸을 때는 나중에 다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렸을 때에 이렇게 쓰다가 가격을 회복하게 되면 사실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직접 안 줄이고 그대로 뒀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이 금액만 우리가 줄여주게 되면 가격을 취득 원가로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1,000원에 샀는데 200원 내렸어요. 1,000원에 샀는데 300원 더 내려서 총 500원 내렸어요. 그랬다가 1,200원 되더라도 우리는 취득원가 1,000원 보여주니까 500원 내렸어요만 지워버리면 그냥 1,000원짜리예요. 얘가 남아서 취득원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반대쪽에 이제 재고자산의 평가 충당했던 손실했던 게 돌아왔다는 의미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에서 이번에 비용에서 줄여주는 성격이 우리 매출 원가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계정 과목들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두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분계는 컴퓨터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시험에서는. 자, 재고자산은 여기까지만 보고, 자, 다음 우리 174페이지, 175페이지로 가서 이제 투자자산으로 갔었는데, 자, 투자자산은 우리 비유동 자산으로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나 정상영업 주기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중에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업활동에 사용 안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우리 사업을 하는 목적과 관련 없이 우리는 뭔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면 투자자산으로 할 건데, 우리가 정기예적금을 내년 중에 만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할 거고, 또 특정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제가 좀 기억해두자라고 했죠. 얘는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야기하면서 공부했던 그 당좌 거래에 보증금을 걸기 위해서 그때 보증금 걸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특정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특정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고, 이 계정 과목도 보증금의 성격인데 이 보증금은 꼭 거래처를 써둬야 돼요. 어디 거래처가 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 나중에 그 거래처에 그 돈 내 거니까 거래를 해지하게 되면 돌려받아야 되겠죠. 내 돈 누가 가지고 있어라고 꼭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 봤는데, 이 투자부동산은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땅, 뭐 토지라고 말하는 것과 건물이라고 말하는 걸 전부 다 투자부동산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땅이나 건물을 영업활동에 사용한다면 그냥 토지다, 건물이다,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를 계정 과목으로도 쓸 건데, 근데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데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토지, 건물을 구분 없이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투자부동산도 자산이죠. 그럼 우리 자산은 단기매매 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취득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할 건데, 그럼 이 투자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내거나 아니면 중개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내거나 법무사 수수료 내거나 이런 식의 재반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돈들 지출도 대면에는 돈 줘야 되는 거고, 그럼 차변에 그때는 우리 또 투자부동산이라고 써줘서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거라 그랬어요. 자,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라는 표현은 취득한 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여러분 써둔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정 과목으로. 자, 그럼 이제 177페이지로 가서, 자, 유가증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자, 이 유가증권은 우리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우리 유가증권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유가증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적어두고 재무상태표에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표현할지를 회계 담당자인 우리가 선택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취득했을 때에 단기 보유 목적, 시세차익 목적, 신향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면 채권이든 채무증권이든 지분증권이든, 그리고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유동으로 분류되는 것들만 우리는 우리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취득했을 때의 채무증권인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는데, 그럼 이때는
우리 이 만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만기 보유증권,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라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우리 분기에서는 잘 쓸 일이 없으니까 개정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어느 특정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우리가 취득한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영향력 행사 목적이기 때문에 지분 증권만 가능하고, 그리고 투자 자산으로만 분류를 하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서에 보면 6장에는 금융자산 부채라고 해서 지금 이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 세 개가 적혀 있는데 8장에 투자자산이라고 써요. 투자증권이라고. 그 8장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그 기준서 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얘가 왕따처럼 조금 느낌이 나와 있는데, 언제부턴가 한 1, 20회 전 회차부터 얘가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문제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우리 실무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개정 과목이라고 했죠. 얘는 이 위에 세 개로 분류할 수 없는 거. 이 세 개는 딱 정확한 분류에 대한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을 충족할 때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정확하게 부합시키거나 목적이 맞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채권도 분류되고, 그리고 주식도 분류되고, 또 유동자산일 수도 있고 비유동자산일 수도 있고.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는 언제 팔지 모르면 비유동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유가증권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자산이죠. 그럼 우리가 추후 결산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를 정확하게 평가 측정을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그 금액으로 보여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가치들이 변하겠죠. 그럼 내 재산에 대한 현황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기업에, 그러려면 정확하게 그 가치를 측정을 할 건데, 그럼 이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으로 보여줄 거고, 매도 가능 증권도 원칙적으로는 시장성이 있다면 공정가액으로 보여주지만 시장성이 없으면 공정가액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취득원가로 보여주게 될 거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영향력 행사할 목적이니까 그 영향력 행사의 기업의 가치의 지분율로 평가한 걸로 보여주게 될 거고, 만기 보유 증권은 그 채권인데 채권에 적혀 있는 액면 금액하고 다른 금액을 주고 사오는 경우들이 나중에 저와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나중에 결국은 액면 금액으로 변화해 가요. 그럼 그 변화시켜 가는 단계의 금액으로 변경시키는 걸 상각 후 원가라고 표현하고, 이 방식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다. 그럼 이거 뭐 일일이 지금 현재는 외운다기보다는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구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유가증권의 재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 교재 178페이지에 위에 있는 거였죠. 자, 우리 마지막 했던 게 이거였는데, 이 재분류는 단기매매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다 재분류가 돼요. 그냥 처음에 단기매매 증권으로 썼다가 개정 과목을 다른 개정 과목 이름 바꾸는 걸 제가 대체한다라고 했죠. 장부상에서 글자 바꾸는 걸 대체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우리 이제 회계상으로는 재분류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목적이 맞아야 되니까.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다른 걸로 변경이 되는데, 다른 개정 과목이 단기매매 증권으로는 재분류가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만기 보유 증권, 그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또 매도 가능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 분류들은 서로
재분류가 가능해요. 서로가 재분류가 되고, 그런데 만기 보유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분류가 서로가 틀린 거죠. 성격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은 서로 재분류가 불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제 조금 넘어가서 자, 저와 같이 자, 이 분계만 한번 같이 우리 기억해 보고 매도하는 증권도 좀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주식을 사요. 자, 주식 1000주를 취득하는데 이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1000원이고 시가가 공정가액이 주당 1200원이고 취득 수수료 10만원을 해서 우리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자, 이걸 지금 먼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면 취득할 때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이걸로 샀으니까 대변에 현금 줬다면 현금.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식이든 뭐 살 때 액면가에 살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공정가액이나 시가인 주당 1200원으로 우리가 1000주를 이거 샀을 거예요. 근데 이 120만 원을 주면 되는데 봤더니 취득 수수료도 현금으로 줬죠. 그러면 모두 130만 원을 줬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만 아니었으면 우리 130만 원이라고 얘도 지금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잖아. 안 샀으면 들어갈 돈 아니거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할 건데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빼고 순수하게 자기 매입 가격만 우리는 120만 원을 쓰고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 900번대로 쓸 거라고 했죠. 자, 그랬다가 기말에 평가를 하는데 기말 평가할 때 기말 이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한 주당 예를 들어서 1000 올랐다고 볼게요. 1,4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기말 평가할 때는 차익만 회계 처리를 할 거라 그랬죠. 그럼 뭐 주식의 금액만 가지고 보면 우리는 장부에 적혀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이 금액이 120만 원이니까 1,200원으로 적혀 있죠. 그런데 지금 기말 공정가액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1,400원, 200원 올라서 1000주니까 20만 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정 과목 말고 다른 계정 과목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말 평가할 때는 사올 때 이 단가를 보는 게 아니고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는지를 보세요. 왜냐하면 시동가 포함했다면 130만 원 적혀 있으니까 1,300원으로 보일 테잖아요. 단가는 그죠? 유가증권 관리대장에도 1,300원이라고 쓰게 돼요. 근데
지금 얘만 1,200원이라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럼 120만 원 적혀 있는데 지금 난 외부 예강이한테 14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20만 원을 높여줄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 계정 과목은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죠. 자, 이렇게 했다가 자, 우리가 이제 얘를 처분을 해요. 처분 가액이 한 주당 1,1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처분을 하게 되면 장부에 적혀 있는 이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다 지워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일단 장부 가액을 먼저 파악해 보니까 전기 말에 140만 원으로 120, 20 이렇게 해서 145로 만들어 뒀고 그 외에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그 다음 연도로 넘어온 게 없어서 수익 비용만 처리했기 때문에 관계 계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수익 비용이니까 그 다음 연도에 가면 얘네들은 내 장부에서 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140만 원이라고 쓰면 우린 단기 매매 증권의 흔적을 반대쪽에 써서 제거하고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차변에 자, 이제 돈을 받는데 지금 나는 1,000주를 1,100원에 팔았으니까 110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이 3만 원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되는 성격인 거죠. 자, 성격 그냥 한글로 좀 적으면 영업 외 비용이고 얘는 영업 외 수익이고 얘는 영업 외 비용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건 과거의 자와 같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지금 한번 다시 보냐면 이제 쉬었다가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취득했을 때의 매도 가능 증권을 했을 때 어떻게 분괴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